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윤서아의 폐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숨을 쉴 때마다 마치 유리 조각을 삼키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오늘 그녀가 향하는 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남은 인생 전부를 저당 잡힐 거대한 재단이었고 그녀 자신은 그 위에 바쳐질 재물에 불과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더미는 평범한 삶을 꿈꾸던 한 여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JS 그룹 본사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다.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탑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었고 서아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 숨막힐 듯한 정적이 그녀를 짓눌렀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맑아 불안에 찬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안내를 받아 회장실이 있는 최고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아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통유리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보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무능한 사업가였다. 그의 마지막 사업 실패는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남겼고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집을 찾아와 지옥 같은 시간을 선사했다.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비서가 그녀를 정중하게 안내했다. 육중한 원목 문이 열리자 거대한 집무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방 전체를 감싸는 은은한 가죽과 묵직한 책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 방의 중앙,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거대한 통유리 창을 등지고 한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자 그녀의 미래를 손에 쥔 남자, 강지욱 회장이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넓은 어깨와 다부진 상체를 부각시켰지만 움직임 없는 하반신은 그가 가진 부와 권력과는 대조적인 깊은 상실감을 암시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했다. 침묵을 깬 것은 옆에 서 있던 변호사였다. 그는 서아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아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변호사가 가리킨 소파에 앉으며 서아는 다시 한번 강지욱을 쳐다보았다. 그때 그의 휠체어가 천천히 돌려졌다. 서아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다. 그 눈동자는 마치 심연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 같았고 서아는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다. 마치 가치를 매기는 듯한, 물건을 평가하는 듯한 냉정한 시선이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서아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 시선을 꿋꿋이 받아냈다. 강지욱은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윤서아 씨의 아버님께서 남기신 부채는 총액이 상당합니다. 저희 JS 그룹에서 그 부채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윤서아 씨는 강지욱 회장님과 법적인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일기예보를 전하듯 담담하게 서아의 운명을 통보했다. 서아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직접 귀로 들으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그녀의 질문에 변호사는 잠시 강지욱의 눈치를 살폈다. 강지욱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변호사는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조항들은 세세하고 집요했다. 계약 기간은 강지욱이 원할 때까지이며 이혼 시 어떤 재산 분할도 요구할 수 없다. 외부에는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서로의 삶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그녀는 JS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오직 강지욱의 손과 발이 되어 그의 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내가 아니라 고급 간병인이자 충실한 하녀를 구하는 계약서처럼 보였다. 모든 설명을 들은 서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여기서 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강지욱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왜 저여야만 하죠? 회장님 같은 분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질문에 처음으로 강지욱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나지막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돈이나 내 배경이 아니라 내 불구의 몸뚱이 옆에서도 조용히 입 다물고 그림자처럼 지낼 여자가 필요해서 당신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하더군. 그런 여자는 배신하지 않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서아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절박함, 가난, 그리고 도망칠 곳 없는 처지까지도. 서아는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선택지였다. 가족을 지옥에서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펜을 건넸다. 그럼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서아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기분이었다. 윤서아. 세 글자를 쓰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평범한 대학 시절, 첫사랑의 설렘, 그리고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소박한 꿈. 그 모든 것이 이 서명 하나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서명이 끝나자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강지욱에게 건넸다. 강지욱은 서류를 받아들고 서아의 서명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서명을 망설임 없이 써내려갔다. 그의 필체는 강하고 힘이 넘쳤다. 그의 서명이 끝나자 두 사람의 운명을 묶는 잔인한 계약은 완벽하게 성립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서아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결혼식은 일주일 후에 진행될 겁니다. 그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은 비서를 통해 전달될 것이니 준비하도록. 강지욱은 서아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거래는 끝났고 그녀는 이제 그의 소유물 중 하나일 뿐이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하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녀는 방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앉아있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과 어둠에 잠식된 듯한 모습. 서아는 앞으로 자신이 상대해야 할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고 복잡한 존재인지를 어렴풋이 직감했다. 집무실 문이 닫히고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강지욱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더 이상 도시의 풍경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방을 나간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으려 애쓰던 그 눈빛. 그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 그녀를 철저하게 이용할 생각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회장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아가씨, 생각보다 눈빛이 강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변호사의 우려 섞인 질문에 강지욱은 차갑게 대답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을 뿐이야. 길들일 수 없다면, 발톱을 뽑아버리면 그만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움직이는 냉혹한 사냥꾼일 뿐이었다. 한편 JS 그룹 빌딩을 빠져나온 서한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을 뻔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과 도시의 소음이 그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는 JS그룹에서 발행한 수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의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의 거액이었다. 이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삶을 구원했지만 동시에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서한은 눈을 감았다. 눈앞에 강지욱의 차가운 눈동자가 어른거렸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는 이제 윤서아가 아니었다. JS그룹의 안주인, 휠체어를 탄 회장의 그림자, 감정 없는 인형. 그녀는 다가올 미래가 얼마나 끔찍할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서아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처럼 그녀의 지나간 행복한 시간들도 아득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울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이것은 그녀의 선택이었고 그녀가 짊어져야 할 몫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24살 윤서아의 꿈과 청춘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와 거대한 비밀, 그리고 잔혹한 진실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서한은 알지 못했다. 그녀가 제물로 바쳐졌다고 생각한 그 남자가 실은 그녀와 지독한 악연으로 이미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만남이 단순한 계약이 아닌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을 여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결혼식까지 남은 일주일은 윤서아에게 현실감 없는 꿈처럼 흘러갔다. 그녀는 살아있는 인형이 되어 강지욱이 보낸 사람들의 손에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샵, 보석상, 그리고 피부 관리실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그녀의 의견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은 강지욱의 비서실에서 내리는 지시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될 뿐이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이 입히는 대로 입고 치장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웨딩드레스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서아는 그것이 자신을 부차매는 수혜처럼 느껴졌다. 드레스의 무게만큼이나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절망감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화려하게 꾸며진 얼굴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고 억지로 지어 보이는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결혼식 당일, 하늘은 무심하게도 푸르고 맑았다. 국내 최고의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 진행되는 결혼식은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릴 만했다. 수천 송이의 흰 장미로 장식된 버진 로드, 천장에서 쏟아져 내리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주름잡는 하객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정작 주인공이어야 할 신부의 마음에는 차가운 바람만 불고 있었다. 대기실에 홀로 앉아 있는 서아에게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분명 휠체어를 탄 재벌 총수와 빚더미에 팔려온 가난한 신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터였다. 동정, 시기, 혹은 경멸이 섞인 그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해 서아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강지욱의 이복 동생인 강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꼴은 제법 신부 같네. 우리 형의 돈이 좋긴 좋은가 봐. 죽은 듯이 조용히 형 옆에 붙어 있기나 해. 괜한 욕심 부리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의 협박 섞인 말에 서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는 그와 맞서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마침내 예식이 시작되고 서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에 들어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갔다. 재단 앞에는 강지욱이 값비싼 전동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은 그는 흠잡을 데 없이 멋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듯 보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주례 앞에 섰다. 사랑의 서약을 맹세하는 순간 서아는 기계적으로 준비된 대사를 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강지욱 역시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그의 손가락이 서아의 네 번째 손가락에 차가운 반지를 끼워주었을 때 서아는 자신의 손가락이 마치 수갑에 채워지는 듯한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을 하는 순서가 되자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강지욱이 어떻게 그녀에게 키스할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강지욱은 아무렇지 않게 휠체어의 높이를 조절해서 아의 눈높이에 맞췄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허리를 살짝 감싸 안고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은 그의 눈빛만큼이나 차가웠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차가운 감촉은 서아의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기나긴 예식과 사진 촬영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서아는 강지욱의 옆에 그림자처럼 서서 쏟아지는 축하 인사와 가식적인 미소들을 받아냈다. 강지욱의 새어머니인 오현숙 여사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서아의 손을 잡았지만 그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분수를 잊지 말거라. 넌 그저 우리 지우기의 병수발을 들기 위해 사온 아이일 뿐이니. 서아는 묵묵히 그 모든 모욕을 감내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기나긴 피로연이 끝나고 마침내 둘만 남게 된 것은 깊은 밤이 되어서였다. 그들의 신혼집인 강지욱의 본가, 거대한 저택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위압감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대저택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어둠 속에서 그녀를 노려보는 듯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사용인들이 일렬로 서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호기심과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집사는 서아를 2층에 위치한 부부 침실로 안내했다. 방은 상상 이상으로 넓고 호화로웠다. 하지만 그 넓은 공간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고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감옥이었다. 잠시 후 강지욱이 휠체어를 타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를 방 안까지 데려다준 수행원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서아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다. 강지욱은 휠체어를 움직여 창가로 다가가 한동안 말없이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등이 너무나도 외로워 보여서 서아는 아주 잠시 동안 그에게 연민을 느낄 뻔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피곤할 테니 먼저 씻도록 해. 욕실은 저쪽이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 몸을 웅크린 채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내도
수치심과 절망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강지욱은 이미 침대로 옮겨가 상반신을 기댄 채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하반신은 얇은 이불 아래에 미동도 없이 놓여 있었다. 그는 서아가 나온 것을 알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침대의 반대편으로 다가가 누웠다. 거대한 침대는 두 사람이 눕기에는 너무나도 넓어서 그들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아가 막 잠이 들려던 순간 강지욱이 몸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침대 옆 스탠드에 불을 끄기 위해 몸을 뻗는 듯했다. 그의 팔이 스쳐 지나가면서 서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옷깃에서 풍겨오는 희미한 향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아주 값비싼 남성용 향수 냄새와 함께 짙은 위스키, 그리고 비에 젖은 흙 냄새가 섞인 듯한 독특한 향이었다.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서아의 머릿속에서 봉인되어 있던 끔찍한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두운 방, 낯선 침대, 그리고 자신의 몸을 짓누르던 거대한 힘.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귓가에 속삭이던 낮은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코를 마비시켰던 것이 바로 이 향기였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을 때 그녀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그 남자의 향기. 그날 밤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남자의 향기와 똑같았다. 서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옆에 누운 남자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은 그날 밤의 악마와 겹쳐 보였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 우연일 거야. 그냥 비슷한 향수를 쓰는 거겠지. 서아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타일렀지만 온몸의 세포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는지 강지욱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러지?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서아의 귀에는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그녀의 대답에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돌아누웠다. 곧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끔찍한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 뿌려졌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저 남자가 그날 밤에 그 남자라면, 그렇다면 이 결혼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이고 음모란 말인가? 서아는 차가운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렸다. 지옥 같던 결혼식 첫날 밤은 그렇게 더 끔찍한 악몽의 서막을 올리며 깊어가고 있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벽이 밝아왔다. 윤서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강지욱은 그녀가 깨어나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의 온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차가운 시트는 어젯밤의 일이 그저 끔찍한 악몽이 아니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녀의 마음속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밤사이 맹독을 품은 덩굴처럼 자라나 그녀의 심장을 옥죄고 있었다. 시녀들이 들어와 그녀의 단장을 도왔다. 그들의 손길은 정중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동정이나 호기심 대신 철저한 무관심만이 느껴졌다. 서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녀는 이제 JS 그룹의 안주인이었고 그 이름에 걸맞은 가면을 써야만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가면을. 아침 식사는 거대한 다이닝룸에서 이루어졌다. 긴 원목 테이블의 상석에는 강지욱이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새어머니인 오연숙 여사와
이복 동생 강민준이 자리하고 있었다. 서아는 강지욱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오현숙 여사는 우아하게 수프를 떠먹으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세아가 어젯밤 잠자리는 편안했는지 모르겠구나. 우리 지우기가 몸이 불편하니 여러모로 네가 신경 쓸 일이 많을 게다. 부디 내 본분을 잊지 말고 지우기를 잘 보필하도록 하렴. 그 말은 걱정을 가장한 경고였다. 서아는 얌전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오연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옆에 있던 강민주는 대놓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도 참, 뭘 그리 걱정하세요. 돈으로 사온 인형이 알아서 잘 기겠죠. 안 그래? 형수님,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 서하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상석에 앉아있던 강지욱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강민주는 순간 입을 다물었고 식탁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지욱은 서아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아침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알 수 있었다. 그가 방금 자신을 위해 아주 작은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은 결코 친절이나 호의가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에 다른 이가 함부로 손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주인의 오만함 같은 것이었다.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서아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이후 강씨 저택에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곳은 화려한 감옥과도 같았다.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녀의 일과는 정해져 있었다. 아침에는 강지욱의 식사를 챙기고 낮에는 집안의 대소사를 돌보라는 명목 아래 오현숙 여사의 감시를 받았다. 그리고 저녁에는 말없이 강지욱의 곁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었다. 서아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조용히 강지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완벽한 환자였다. 그의 다리는 생명력을 잃은 나무토막처럼 미동도 없었고 모든 움직임은 휠체어와 수행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서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완벽해 보이는 연극일수록 아주 사소한 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첫 번째 균열을 발견했다. 그날은 강지욱이 서재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던 날이었다. 서아는 집사의 부탁으로 그에게 차를 가져다 주러 서재에 들어갔다. 그는 헤드셋을 낀 채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녀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녀가 조용히 책상 위에 찻잔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그가 손을 뻗다가 실수로 펜을 떨어뜨렸다. 펜은 바닥으로 굴러 그의 휠체어 바퀴 쪽으로 향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아는 분명히 보았다. 펜이 굴러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 그의 오른쪽 다리 근육이 순간적으로 꿈틀하며 발끝이 미세하게 안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그것은 마비된 사람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반사적이고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서아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을 느꼈는지 강지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회의에 집중하던 사업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아의 얼굴과 바닥에 떨어진 펜을 번갈아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거기 펜 좀 주워주지. 그의 목소리는 태연했지만 서아는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경고를 읽을 수 있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펜을 주워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헛것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다리를 움직였다. 아주 미세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움직임이었다. 강지욱은 그녀가 무언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아차렸을까? 그의 그 차가운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희열이 솟아올랐다. 드디어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의 꼬리를 잡은 것 같았다. 며칠 후 서아는 두 번째 규녀를 목격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아 저택의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저택의 별채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곳은 강지욱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물리치료실과 작은 헬스장이 있는 곳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서아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아주 작은 틈이 벌어져 있었다. 서아는 그 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안에는 강지욱이 혼자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상체 운동을 하고 있는 듯했다. 땀에 젖은 그의 등 근육이 조명 아래에서 선명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가 운동기구에서 내려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선 것이다. 그는 잠시 스트레칭을 하듯 허리를 돌리더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몇 걸음을 걸었다. 서아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걷고 있어. 저 사람 멀쩡하게 걷고 있잖아. 충격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전체를, 그리고 바로 곁에 있는 그녀까지도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저런 끔찍한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가 다시 휠체어에 앉으려는 순간 그의 시선이 정확히 서아가 숨어 있는 창문 쪽을 향했다. 서아는 심장이 뗀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급히 몸을 숨겼다. 들킨 것일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미친 듯이 본관으로 달려갔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공포와 혼란 속에서 몸을 떨어야 했다. 그날 이후 서아는 강지욱을 대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다. 그의 모든 행동이 연기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 앞에서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려 줍게 만들거나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가는 힘겨운 모습을 연기할 때마다 서아는 속으로 치미는 분노와 혐오감을 억눌러야 했다. 동시에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강한 욕구가 솟아올랐다. 결정적인 단서는 며칠 뒤에 포착되었다. 그날도 서아는 깊은 밤 잠들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다.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고요함만이 감돌 때 그녀는 1층 서재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강지욱의 서재는 밤에는 그 누구의 출입도 금지된 곳이었다. 서아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계단을 내려가 서재 문틈에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강지욱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녀가 평소에 듣던 힘없고 지친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지만 강한 힘과 권위가 느껴지는 냉철한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증거는 전부 확보한 건가 좋아. 아직 때가 아니니 섣불리 움직이지 마. 강민혁 상무. 그 여우 같은 늙은이가 눈치채게 해선 안 돼. 그의 숨통은 내가 직접 끊을 거니까. 서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강민혁 상무라면 강지욱의 숙부이자 JS그룹의 2인자였다. 그의 숨통을 끊겠다니 이것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었다. 거대한 복수극이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는 스스로 불구 행세를 하며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복수의 중심에는 숙부인 강민혁이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아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이 위험한 복수극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와 버렸다. 이제 그녀는 선택을 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을 모르는 척 그의 인형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한 진실에 뛰어들어 그와 맞설 것인가?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며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강지욱이 연기하고 있다는 진실을 알게 된 후 윤서아의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거대한 연극 무대의 유일한 관객이 되었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강지욱이라는 주연 배우의 연기에 속아 넘어갔지만 오직 그녀만이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서늘한 민낯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모든 행동, 모든 말 한마디를 예리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태도 변화는 미묘했지만 강지욱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절망 대신 고요한 관찰력이 깃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흥미와 함께 경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가족들이 퍼붓는 경멸과 모욕에도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며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어느 날 오후 오현숙 여사는 자신의 친구들을 저택으로 불러 티파티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서아는 완벽한 안주인 역할을 해야 했다. 오현숙의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서아의 출신을 비웃으며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어머, 저 아이로군요. 지우기가 딱하게 되더니 결국 저런 집안의 아이를 며느리로 들였네요. 그들의 가시돋친 말에 서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찻잔을 채워주었다. 그때 거실로 들어오던 강지욱의 휠체어가 카펫에 걸려 잠시 멈칫했다. 오현숙의 친구 중 한 명이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가 그를 도우려 했다. 하지만 서아가 먼저였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카펫에 접힌 부분을 펴주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행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거기에는 어떤 동정심도 과시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뿐이었다. 강지욱은 그 순간 서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무심한 듯한 침착함이 그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언제나 그를 동정하거나 혹은 그의 장애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그를 동정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사실이 강지욱에게는 낯설면서도 기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강지욱은 서아에게 자신의 서재를 정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곳은 그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었기에 그가 그녀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서아는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서재로 들어섰다. 그녀는 묵묵히 책을 정리하고 서류들을 제자리에 옮겼다. 그녀의 목적은 그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었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아내를 연기해야 했다. 책상 위를 정리하던 중 그녀는 반쯤 열려있는 서랍을 발견했다. 무심코 서랍을 닫으려던 그녀의 시선이 안쪽에 놓인 작은 벨벳 상자에 멈췄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순간 서아는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커프스 버튼 한쪽이 들어있었다. 흑요석으로 만든 늑대의 머리 모양이었고 그 눈은 아주 작은 루비로 장식되어 있었다.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그 커프스 버튼을 본 순간 서아의 뇌리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봉인이 풀려버렸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그날 밤의 끔찍한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비가 내리던 밤, 어둡고 낯선 호텔방, 자신을 억압하던 남자의 강한 힘과 귓가에 울리던 낮은 목소리, 공포에 질려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그의 손목이었다. 남자의 비싼 셔츠 소매 끝에서 창밖에 희미한 불빛에 반사되어 번뜩이던 것이 바로 저 늑대머리 모양의 커프스 버튼이었다.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강렬해서 서하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다. 결혼식 첫날 밤에 맡았던 향수 냄새. 그리고 이 커프스 버튼,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강지욱, 자신을 속이고 있는 이 남자가 바로 그날 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남자였던 것이다. 서하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책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계약 결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기만이었고 잔인한 농락이었다. 서하는 유령 같은 얼굴로 비틀거리며 서재를 빠져나왔다. 복도에서 마주친 강지욱은 그녀의 상태를 보고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는 그녀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서랍 속에 커프스 버튼을 보았다는 것을.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서하는 그를 피해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달려가 문을 잠가버렸다. 방에 들어온 서하는 그대로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믿을 수 없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자신을 범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된 것이다. 그의 아내가 되어 매일 그의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지옥 같은 형벌이 또 있을까? 그는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것일까? 한참을 울던 서하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눈물과 분노로 얼룩진 끔찍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와 함께 타오르는 복수심이었다. 이전까지 그녀의 목표가 단지 살아남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강지욱의 복수극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왜 하필 자신이었을까? 그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자신 또한 그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을까?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는 가련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지독한 운명에 맞서 싸워야만 했다. 강지욱,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든 비밀의 실체를 밝혀내고 자신의 짓밟힌 인생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야만 했다.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어린 소녀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불꽃을 품은 눈을 가진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게임의 판도는 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이 위험한 연극의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를 위해 무대 위로 올라갈 준비를 마친 또 다른 주인공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욱과 윤서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세워졌다. 서하는 철저하게 그를 무시했다. 그녀는 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만을 수행했고 그 외에는 유령처럼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지워져 있었지만 가끔씩 그와 눈이 마주칠 때면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경멸과 분노가 이글거리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시선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강지욱은 혼란스러웠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윤서아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진실의 일부라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어떤 틈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의 냉전은 저택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신혼부부의 사소한 다툼 정도로 비쳤지만 두 사람에게는 매 순간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처럼 위태로웠다. 서아는 더 이상 침묵하는 관객으로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한 반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욱이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만한 곳에 일부러 책을 놓아두거나 그의 연기를 비웃는 듯한 이중적인 의미가 담긴 말을 던지기도 했다. 회장님께서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니까요. 그녀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조소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미묘한 도발에 강지욱은 속으로 인내심을 시험받아야 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가면을 벗어던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연극에 균열을 내고 그를 무대 아래로 끌어내리기를 원했다. 그는 그녀의 의도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연기를 계속해야만 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운명의 그날 밤, 밖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천둥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고 강한 비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날따라 오연숙 여사와 강민주는 외부 파티에 참석하여 저택을 비웠고 대부분의 사용인들도 휴가를 받아 나간 상태였다. 거대한 저택에는 강지욱과 윤서아 그리고 몇 명의 경호원들만이 남아 있었다. 적막하고 고립된 공간 속에서 불길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아는 잠을 이룰 수 없어 1층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강지욱은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듯했다. 그때 번쩍 하는 섬광과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비상전력이 가동되기까지 몇 초간의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서아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곧이어 희미한 비상등이 켜졌지만 거대한 저택은 여전히 어둡고 으스스했다. 바로 그때였다. 서하는 거실 뒤편 정원으로 통하는 유리문 쪽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달칵 무언가 열리는 소리.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그쪽을 바라보았다. 굵은 빗줄기 너머로 검은 그림자 두 개가 소리 없이 저택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도둑인가? 아니,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도둑의 것이 아니었다. 훈련받은 전문가들처럼 신속하고 은밀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아는 비명을 지르지도 움직이지도 못했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마비시켰다. 침입자들은 곧장 2층으로 향하는 계단 쪽으로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강지욱의 서재, 그곳에 그들이 찾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서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한 명의 침입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순식간에 다가와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목에 차가운 칼을 겨누었다. 소리 지르지 마. 얌전히 있으면 다치지 않을 거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서아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다른 한 명은 그녀를 인질로 잡은 채 서재를 향해 소리쳤다. 강지욱 회장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순순히 문 열고 나오시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쁜 아내의 얼굴에 그림을 그려줘야 할 테니까. 그의 말에 서재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서아는 절망했다. 강지욱은 지금 철저한 환자를 연기하고 있다.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나올 리가 없었다. 어쩌면 그는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을 제거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의 복수극에 방해가 되는 그녀를 인질범이 점점 더 칼에 힘을 주자 서아는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그때 등 뒤에서 육중한 서재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아는 실눈을 떠 그쪽을 바라보았다. 문틈으로 강지욱이 탄 휠체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처럼 무력하고 창백한 얼굴로 침입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다. 아내는 건드리지 마. 그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침입자들은 그의 모습에 안심한 듯 비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돈도 좋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 서재에 있다는 강민혁 상무의 비리 장부. 그걸 넘겨. 그들의 요구에 강지욱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그들은 강민혁이 보낸 자들이었다. 모든 것을 알아차린 강지욱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부는 없어. 헛소문이다. 그의 대답에 인질범은 서아의 목에 칼을 더 깊이 밀어 넣었다. 없다고. 그럼 이 여자는 이제 필요 없겠군. 그가 칼을 휘두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강지욱의 몸이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서아를 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꺾어버리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서아를 구한 그는 다른 침입자를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빠르고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잘 훈련된 한 마리의 흑표범이었다. 몇 번의 격렬한 격투 끝에 침입자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졌다. 강지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는 서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완벽했던 연극, 그를 감싸고 있던 거대한 무대의 막이 완전히 내려온 순간이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공포와 충격,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구출되었다는 안도감보다 더 큰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당신, 걸을 수 있었군요. 그것은 질문이 아닌 서늘한 확인이었다. 강지욱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의 서하는 마침내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대체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이 모든 게 연극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사람들을 속이는 게, 나를 속이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절규에 강지욱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연기가 섞여 있지 않았다. 게임이 아니었어. 이건 사냥이었지. 그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사고가 사실은 숙부인 강민혁 상무가 저지른 살인 미수였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 불구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는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그녀의 가장 큰 의문을 풀어주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의 일까지도 당신의 계획이었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강지욱은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가 묻고 싶은 질문을 읽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깊은 고뇌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너를 이 위험한 일에 끌어들여서. 그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서아에게는 또 다른 기만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을 숨긴 채 하는 사과는 위선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바닥에는 적들이 쓰러져 있고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무대의 막은 내렸지만 그들의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아는 이제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모든 것을 폭로하고 이 지옥에서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범한 남자일지도 모르는 이 남자의 위험한 복수극에 동참할 것인가? 어떤 선택도 그녀에게는
구원이 될 수 없을 것 같았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저택에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침입자들은 강지욱의 전화 한 통에 나타난 검은 양복의 남자들에 의해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들의 일처리는 너무나도 신속하고 은밀해서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윤서아는 그 모든 과정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강지욱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이 복수극을 준비해 왔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거실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남았다. 강지욱은 더 이상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멀쩡한 두 다리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위압적이었다. 그는 상처 입은 맹수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아를 바라보았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거짓이나 위장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날 것. 그대로의 진실과 불편한 감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욱이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알게 됐어. 내 비밀을 알게 된 이상 당신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나의 적이 되거나 나의 사람이 되거나. 그의 말은 협박이자 제안이었다. 그는 서아에게 선택권을 주는 척했지만 사실상 그녀에게 다른 길은 없었다. 그의 적이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깨달았다. 서아는 그를 증오했다. 그가 자신을 기만했다는 사실보다 그가 어쩌면 자신을 짓밟은 그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런 남자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배신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이성과 본능이 동시에 외치고 있었다. 지금 그와 손을 잡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리고 그날 밤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마주보며 말했다. 당신 사람이 되겠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당신의 복수를 돕겠어요. 그녀의 대답에 강지욱의 눈이 의외라는 듯 살짝 커졌다. 서아는 말을 이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그날 밤에 있었던 모든 진실을 말해줘야 해요. 그리고 나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해줘야 하고요. 위자료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주면 돼요. 그녀의 당돌한 조건에 강지욱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강한 의지와 결심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자신의 계획에 이용되는 장기말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약속하지. 그렇게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강지욱은 서아를 자신의 진짜 서재,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공간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작전실과도 같았다. 벽면에는 JS 그룹의 조직도와 인물 관계도, 그리고 수많은 자료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가장 큰 적이자 최종 목표인 숙부, 강민혁 상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능력 있는 경영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냉혈한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JS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고 눈에 가시 갔던 조카 강지욱을 제거하기 위해 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계획했던 것이다. 강지욱은 그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적을 속이기 위해 스스로 휠체어에 앉는 길을 택했다. 강지욱은 또한 새어머니인 오연숙 여사 역시 강민혁의 중요한 조력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강지욱의 아버지가 죽은 후 자신의 아들인 강민준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무력한 불구라고 믿고 있어.
그리고 당신은 돈에 팔려온 순진한 아내라고 생각하지. 바로 그 점을 우리는 이용해야 해. 강지욱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서아에게 첫 번째 임무를 부여했다. 며칠 뒤 오현숙 여사가 주최하는 자선 바자회가 저택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곳에는 상류층 부인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고 그들은 온갖 비밀 정보와 소문들의 온상이었다. 강지욱은 서아에게 그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섞여 강민혁과 오현숙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오현숙의 개인 서재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임무를 받은 서아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강지욱으로부터 도청장치 사용법과 위기 상황 대처법에 대해 교육받았다. 두 사람은 밤마다 비밀 서재에서 작전을 짜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증오와 불신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들 사이에는 기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마침내 바자회 당일이 되었다. 서아는 강지욱이 골라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연회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순수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새댁의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있었다. 오현숙 여사와 그녀의 친구들은 서아를 자신들의 장식품처럼 취급하며 이리저리 데리고 다녔다. 서아는 속으로 굴욕감을 삼키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강민혁과 오현숙이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의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얻을 수 있었다. 마침내 기회가 왔다. 오현숙이 잠시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서아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빠져나와 2층에 있는 그녀의 서재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침착했다. 서재는 다행히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강지욱이 알려준 책상 아래의 콘센트 뒤쪽에 손톱보다 작은 도청 장치를 부착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임무를 완수한 그녀가 막 서재를 빠져나오려던 순간 복도 저편에서 강민준과 마주쳤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보며 물었다. 형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긴 어머니의 개인 공간인데. 서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준비해둔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 어머님께서 잠시 두통약을 가져다 달라고 하셔서요. 서랍에 있다고 하셨는데 못 찾겠네요. 그녀의 천연덕스러운 연기에 강민주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흥미를 잃은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지나갔다. 서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밀 서재에서 도청 장치를 통해 흘러나오는 첫 번째 녹음 내용을 듣고 있었다. 처음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지만 잠시 후 오현숙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 들려왔다. 상대는 바로 강민혁이었다. 오현숙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주주총회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강지욱 그 아이 요즘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강민혁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마. 휠체어에 앉은 병신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주주총회만 끝나면 JS그룹은 완벽하게 우리 것이 될 테니 당신 아들 민준이 자리도 확실하게 챙겨주지. 그들의 대화는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서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들의 탐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렸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옆에 서 있던 강지욱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위태로운 동맹은 첫 번째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이제 위험한 음모의 공범자이자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험난하겠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도청 장치를 통해 확보한 정보는
강지욱의 복수 계획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와 윤서아는 밤마다 비밀 서재에서 만나 다음 작전을 계획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했지만 공동의 목표는 그들을 생각보다 더 강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서아는 강지욱의 날카로운 지성과 치밀함에 감탄했고 강지욱은 서아의 대담함과 예리한 통찰력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서로의 등을 맡길 수는 없지만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위험한 동지였다. 강지욱은 그녀에게 격투 기술과 위기 상황 대처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훈련을 핑계로 그들의 신체 접촉이 잦아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증오와 불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서아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지만 그가 가끔씩 보여주는 고뇌에 찬 눈빛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강민혁과 오현숙의 대화에 등장했던 박이사였다. 강지욱의 설명에 따르면 박이사는 과거 그의 경호팀을 총괄했던 인물로 사고 당시 그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JS그룹 소유의 호텔 하나를 총지배인으로서 관리하기도 했다. 강지욱은 박 이사가 자신의 사고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강지욱은 서아에게 박 이사의 비서에게 접근하여 그의 최근 일정과 과거 업무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새로운 임무를 주었다. 서아는 회장 부인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10분 활용했다. 그녀는 박 이사의 비서에게 남편을 위한 깜짝 감사 이벤트를 준비하고 싶다며 그의 과거 행적을 참고하고 싶다는 순진한 거짓말로 접근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간 비서는 의심 없이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서아는 박 이사의 과거 업무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강지욱이 사고를 당했던 2년 전 그날의 기록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파일을 검색하던 중 그녀는 우연히 다른 날짜의 기록에 눈길이 멈췄다. 2년 하고도 몇 개월 전에 어느 봄날 그녀의 대학 졸업 파티가 열렸던 바로 그날이었다.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날의 JS 호텔 보안 기록을 열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술에 취한 여대생 한 명이 VIP 스위트룸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각 호텔바에서 약에 취한 것 같다며 항의하던 VIP 손님 미사 K에 대한 보고서도 있었다. 그녀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그 방의 호수와 보고서에 적힌 스위트룸의 번호가 일치했다. 서아는 미친 듯이 관련 파일들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날 밤 스위트룸의 출입 기록과 모든 특이사항을 관리했던 책임자가 바로 박 이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미스터 K라는 이니셜로 예약된 그 방의 실제 주인이 강지욱이었다는 것을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서아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어째서, 왜 그가 거기에,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누군가가 자신과 강지욱을 의도적으로 같은 방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날 밤의 일은, 그 끔찍했던 악몽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녀는 흐릿한 기억 속에서 자신을 짓누르던 남자의 실루엣을 떠올렸다. 그에게서 나던 독특한 향수 냄새, 그리고 그의 손목에서 빛나던 늑대 머리 모양의 커프스 버튼. 강지욱, 바로 그였다. 서아는 프린터에서 출력되어 나오는 증거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 서류들을 움켜쥐고 비밀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은 마치 유령처럼 힘이 없었다. 작전실에서 다음 계획을 검토하고 있던 강지욱은 그녀의 넋이 나간 얼굴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있는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들을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조용해서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다. 미스터 K, 당신이었군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 한 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2년 전 봄, JS 호텔, VIP 스위트룸, 내 졸업 파티가 있었던 곳이죠. 나는 약에 취했고, 당신도 약에 취했고, 그리고 당신의 숙부가 보낸 박 이사가 그 호텔의 총 지배인이었고요. 이게 전부 우연이라고 말하진 않겠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강지욱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찾아낸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어떤 변명도 거짓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 지난 2년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깊은 고통과 자책감이 떠올랐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MTN 소리에 가까웠다. 그는 숙부인 강민혁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고 전부터 계속해서 스캔들을 조작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날 밤 강민혁은 박 이사를 시켜 그의 술에 약을 탔고 동시에 아무 상관도 없는 평범한 여대생이었던 서아를 또 다른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강지욱에게 성폭행이라는 추악한 누명을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끔찍한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서아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는 사람을 풀어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그는 그녀에게 사죄하고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를 갖기도 전에 강민혁이 꾸민 끔찍한 자동차 사고를 당했고 그의 인생은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복수를 위해 아내라는 방패막이가 필요해졌을 때 그의 수아들이 아버지의 빚에 허덕이던 그녀를 다시 찾아냈다. 그는 그것이 지독한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죄책감과 그녀를 이용해 복수를 완성하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는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는 뒤틀린 방식으로나마 책임을 지려 했다. 그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 결정이었는지 그는 매일 밤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서아의 얼굴에서는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하룻밤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더러운 권력 다툼에 휘말린 미끼 상품, 부수적인 피해자에 불과했다.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진 그 사건이 그들에게는 그저 사소한 해프닝 중 하나였던 것이다. 서아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동안 희미하게 남아 싹트고 있던 신뢰, 연민, 그리고 이름 모를 감정들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럼 내 인생 전부가, 내 고통이 당신의 그 대단한 복수극에 붙은 각주에 불과했다는 거군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녀는 비밀 서재의 문을 열고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깨어진 동맹, 산산조각, 난 진실. 강지욱은 복수를 위한 모든 계획이 담긴 작전실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방금 괴물 뒤에 숨어있던 한 남자를 보기 시작했던 유일한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내쳐버렸다. 진실이 밝혀진 후 강씨 저택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윤서아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강지욱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가 내쉬는 숨결,
그의 발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는 고문과도 같았다. 부서진 동맹, 산산조각 난 신뢰, 이제 그들 사이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증오와 배신감의 심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강지욱 역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복수 계획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숙부에게 모든 것을 되찾아온다 한들 이미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었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예리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보고 달려온 그의 인생에 윤서아라는 존재는 감당할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편 강민혁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가 심어놓은 정보원들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강지욱은 최근 외부 활동을 줄이고 저택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 악화 때문이었지만 강민혁의 노련한 감각은 그 이면에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다. 게다가 최근 그의 계획들이 사소하게나마 어그러지는 일들이 잦아졌다. 그는 직감적으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민혁은 선제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와 증권가에 익명의 제보가 뿌려졌다. JS그룹의 강지욱 회장이 유령 회사를 통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회사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빼돌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조작된 회계 장부와 이메일 기록까지 첨부된 이 제보는 그야말로 핵폭탄급 파급력을 가졌다. 뉴스가 터져 나오자 JS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회사 안팎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강지욱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사회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 또한 이 음모의 희생양이라는 처절한 연기를 펼쳤다. 서아는 방 안에서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욱을 향한 증오심과는 별개로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민혁의 비열한 수작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대로 강지욱이 무너지면 강민혁과 같은 악인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터였다.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정의가 아니었다. 그녀는 갈등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그를 돕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녀가 고뇌에 빠져 있던 그 순간 강민혁은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강지욱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는 사실에 초조함을 느꼈다. 그는 이 게임을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강지욱의 가장 약한 고리, 윤서아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아내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도박을 걸었다. 서아는 더 이상 방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이 도청을 통해 알게 된 사소한 정보 하나가 이 판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강지욱의 비밀 동맹인 최 실장에게 연락하기 위해 몰래 저택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녀가 정문 근처에 인적이 드문 산책로에 들어섰을 때였다. 갑자기 나타난 검은 밴 한 대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고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제압해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같은 시각 저택 안에서 서아의 부재를 알아차린 강지욱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경호팀을 통해 저택의 모든 CCTV를 확인했다. 그리고 산책로에서 그녀가 납치되는 장면을 발견한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민혁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강민혁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우가, 조카, 내 예쁜 아내가 나하고 같이 있단다. 듣자 하니 꽤나 아끼는 모양이던데. 사실인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면?
아내의 안전은 보장해주지. 하지만 조금이라도 딴 생각을 품는다면 글쎄, 이 아이의 미래는 장담 못하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잔인한 유의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욱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2년 동안 치욕을 견디며 준비해온 복수.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의 인생이 걸린 싸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목숨과 맞바꿔야 할 저울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복수를 완성하고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막 사랑하기 시작한 여자를 구할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를 잃는다면 이 모든 복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죠. 대신 그녀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당신은 물론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숙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강지욱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동안 그를 짓누르던 고뇌와 죄책감은 사라지고 오직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맹수의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불구를 연기하지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도 않았다. 그는 비밀 서재로 달려가 충실한 신복인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최 실장, 지금부터 모든 계획을 변경한다. 강민혁이 서아 씨를 납치했다. 앞으로 1시간 안에 그녀가 있는 위치를 파악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의 지시는 짧고 명료했다. 그는 벽에 걸린 JS그룹의 조직도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이제 복수를 넘어 자신의 유일한 빛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는 전사의 눈빛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벽 한쪽에 숨겨져 있던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권총 한 자루와 여러 개의 탄창이 들어 있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총을 장전했다. 철컥 하는 소리가 서재 안에 울려 퍼졌다. 가면은 벗겨졌다. 연극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피비린내 나는 마지막 전투뿐이었다. 강민혁, 오늘이 내 놈의 제삿날이다. 그의 나지막한 읊조림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최 실장의 정보팀은 괴물 같은 능력을 발휘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윤서아가 납치된 차량의 동선을 추적하고 그녀가 감금된 장소를 특정해냈다. 그곳은 강민혁의 소유로 된 도시 외곽의 낡은 폐창고였다. 강지욱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완전 무장한 자신의 사설 경호팀과 함께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불타고 있었다. 바로 그녀를 되찾는 것. 한편 폐창고 안에서 서아는 공포에 떨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윽박지르는 납치범들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침착하게 주변을 관찰하며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물을 쏟아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거나 복통을 호소하며 그들의 경계심을 흐트러뜨리려 애썼다. 그녀의 예기치 않은 저항의 납치범들은 당황하면서도 점차 난폭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납치범들이 당황한 사이 육중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터져나가며 검은 그림자들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강지욱의 경호팀이었다. 순식간에 창고 안은 총성과 비명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서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웅크렸다. 혼란의 와중 한 남자가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강지욱이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은 병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검은 전투복 차림으로 한 손에는 권총을 든 채 전장을 지배하는 지휘관처럼 보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서아를 위협하던 마지막 남자를 제압하고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감정들이 오가는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강지욱은 그녀를 이끌고 총알이 빗발치는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위기를 헤쳐나갔다. 증오와 배신으로 얼룩졌던 그들의 관계는 아이러니하게도 생사를 넘나드는 이 순간 비로소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이고 있었다.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온 후 강지욱은 최 실장에게 뒷정리를 맡기고 서아를 차에 태웠다. 그는 이제 그의 마지막 전쟁터 JS 그룹 본사에서 열리고 있는 긴급 주주총회장으로 향해야 했다. 강민혁이 자신을 회장직에서 몰아내고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마지막 발악의 장소였다. 서아는 그의 옆에서 결심에 찬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 또한 이 전쟁의 끝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모든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강민혁의 연설에 집중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연단 위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강지욱의 비리를 성토하고 있었다. 저는 피를 나눈 조카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JS 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강지욱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가 해임안 투표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의 두 다리로 당당하게 서 있는 강지욱 회장이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창백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의 윤서아가 함께였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민혁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굳어버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네, 네가 어떻게 하고 중얼거렸다. 강지욱은 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성큼성큼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힘이 넘쳤다. 그는 경악에 빠진 강민혁을 가볍게 밀쳐내고 마이크 앞에 섰다. 회의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강지욱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난 2년간 저는 여러분을 속여왔습니다. 제 스스로를 무력한 장애인으로 위장했습니다. 오늘 저는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뒤편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과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민혁의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첫 번째는 강민혁이 유령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죄를 강지욱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두 번째는 얼마 전 체포된 박 이사의 자백 영상이었다. 그는 영상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강민혁의 지시를 받아 강지욱의 차에 고의로 사고를 냈으며 과거 호텔에서 약물을 이용해 스캔들을 조작하려 했다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세 번째 증거가 나타나자 오연숙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것은 서아가 설치했던 도청 장치에 녹음된 강민혁과 오연숙이 그룹 찬탈 계획을 의논하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2년 전 사고 현장이 담긴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강민혁의 수하들이 강지욱의 차를 벼랑으로 밀어버리는 끔찍한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강민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 넘치던 미소는 사라지고 오직 공포와 광기만이 남았다. 그는 거짓말이야. 전부 저놈이 조작한 거야 라고 소리치며
강지욱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그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완벽한 복수였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질문이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지욱은 조용히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의 승리는 완벽했다. 그는 그 무엇보다 먼저 회의장 한쪽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아를 향해 걸어갔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마침내 회의장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쳐 발악하는 강민혁에게 수갑을 채웠다. 번개처럼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강지욱은 서아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수천 마디의 말을 하고 있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간절한 질문. 그들의 공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강민혁과 오현숙을 비롯한 그의 일당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JS그룹은 강지욱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그의 극적인 복수극은 한동안 대한민국 전체의 가장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 제국을 되찾은 젊은 황제의 귀환에 열광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선 강지욱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공허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부서져 있었다. 바로 윤서아와의 관계였다. 주주총회가 끝난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치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서로를 맴돌기만 했다. 서아는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먼저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읽히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피로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강지욱은 매일 밤 그녀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다 발길을 돌리곤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저지른 죄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선택권을 앗아갔고 그녀의 인생을 자신의 복수극을 위한 무대로 삼았다. 그 죗값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맑은 날 오후 강지욱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서아를 찾아갔다. 그녀는 저택의 한쪽에 있는 작은 온실에서 조용히 꽃을 돌보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곳에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과 단절된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그 평화가 자신이 망가뜨린 것이라 생각하니 강지욱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를 들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하얀 장미의 시든 잎을 떼어낼 뿐이었다. 강지욱은 그녀의 옆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짓은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과 자기 혐오, 그리고 복수심에 눈이 멀어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의 비겁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 뒤틀린 책임감과 이기적인 소유욕의 발로였음을 인정했다. 그의 고백에는 어떤 변명도 자기 연민도 없었다. 오직 한 남자의 처절한 후회와 진심 어린 사죄만이 담겨 있었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서아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과도 같았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어떻게 짓밟혔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다. 한 사람은 고백하고 다른 한 사람은 들어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의식과도 같았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강지욱은 품 안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냈다. 하나는 이혼 서류였고 다른 하나는 그의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그녀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탁 증서였다. 그는 서류들을 그녀의 앞에 내밀며 말했다. 이건 위자료가 아니야. 내 가족의 전쟁이 당신의 인생에서 앗아간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진심 어린 사죄의 표식이야. 이 서류에 서명하고 당신의 인생을 되찾아 당신은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워. 내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약속해.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서아는 말없이 서류들을 내려다 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가 눈앞에 있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잠시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강지욱이라는 남자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해자이자 피해자였고 지독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를 핥히며 살아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강지욱은 충격받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아는 찢어진 서류 조각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어쩌면 평생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더 이상의 거짓말도 비밀도 없이 그냥 당신과 나 두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강지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그토록 바라왔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구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아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이제 그 상처를 함께 보듬고 치유해 나갈 용기를 얻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지욱과 윤서아는 더 이상 거대한 저택에 살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처분하고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꾸렸다. 강지욱은 JS 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전문 경영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는 이제 오직 윤서아라는 한 여자에게만 집중하는 평범한 남자가 되었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하고 소박했다. 함께 아침을 만들고 해변을 산책하고 밤에는 서로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그들의 관계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해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강지욱은 조심스럽게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아는 그의 품에 편안하게 기댔다.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리의 시작은 악몽이었지만 지금은 꽤 괜찮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강지욱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이 꿈이 영원할 수 있도록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끔찍한 비극 속에서 피어난 기적이었고 지옥을 함께 건너온 두 영혼이 서로를 구원하는 위대한 서사시였다. 상처는 결코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을 테지만 그들은 그 상처조차 서로의 일부로 껴안으며 살아갈 것이다. 폭풍우가 몰아친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눈부신 새벽처럼 그들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